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민호가 처음 그 빛을 본 건 6살 겨울이었어요. 마을 뒤편 산등성이를 넘으면 바다가 펼쳐지고 바다 건너편 어둠 속에서 작은 점들이 깜빡였죠. 별보다 낮고 달빛보다 또렷한 불빛이었어요. 민호는 아버지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아빠, 저기 사람 살아요? 아버지는 민호의 손을 꽉 쥐며 말했어요. 저긴 아무도 안 살아. 연기도 안 나잖아? 그런데 이상했어요. 겨울이면 우리 마을 모든 집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죠. 난방을 위해 나무를 떼야 했으니까요. 하얀 연기가 지붕 위로 올라가 하늘을 뿌옇게 만들었어요. 민호네 집도 옆집도 저 아래 작은 초소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 그곳에선 연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불빛만 깜빡일 뿐이었죠. 민호는 그날부터 산등성이에 자주 올라갔어요. 봄에는 보리밥김을 매다가, 여름에는 갯벌에서 조개를 잡다가, 가을에는 배추를 다듬다가도 시간이 나면 산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올 때면 희미한 소음이 들려왔어요. 기계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들의 웅성임 같기도 한 그 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금방 사라졌지만 민호의 귀에는 선명하게 남았죠. 12살이 되던 해 마을에 새로운 초소가 생겼어요. 군인들이 교대로 근무를 서고 저녁 6시가 되면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민호는 그 사이렌 소리를 듣고 시간을 가늠하곤 했어요. 물대 달력도 외우게 됐죠. 아버지를 따라 갯벌에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것들이었어요. 사리 때는 물이 멀리 빠지고 조금 때는 얕게 빠진다는 것.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크다는 것. 그리고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바람이 잠시 눌리는 시간이 있다는 것도요. 민호는 자라면서 점점 더 많은 걸 알게 됐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불빛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민호는 혼자 생각을 키워갔습니다. 20살이 넘어서는 갯벌 근처 작업반에 배치됐어요. 초소 군인들과 자주 마주쳤고 그들의 교대 시각을 자연스럽게 익혔죠. 군인들은 민호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가끔 인사를 건네기도 했어요. 오늘 바다는 참 고요하네요. 민호가 말을 걸면 젊은 군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도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대화들이 쌓이면서 민호는 조금씩 패턴을 읽어냈어요. 탐조등이 회전하는 각도, 초소 간의 거리, 야간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대, 모든 게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30살이 되던 겨울, 민호는 결심했어요. 누나 미정이 된장을 끓이는 냄새가 부엌에서 퍼져나왔고 동생 선옥이 조카 윤재의 옷을 기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윤재는 이제 3살. 민호가 업고 재우던 아이였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 민호의 목을 감싸던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어요. 이 마음을 접지 않으면 평생 이곳에서 산등성이만 바라보며 살게 될 거라는 걸요. 그날 밤 민호는 벽에 걸린 물대 달력을 내려다봤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짜 위에 연필로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빨간색이 아니라 연필이었지만 그 선은 민호의 마음속에선 누구보다 진했죠. 그날 달력이 바뀌는 새벽에 민호는 처음으로 물대 표 위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려요. 민호는 석 달을 준비했어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몇 년씩 걸린다고 했지만 민호에겐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준비가 길어질수록 마음이 흔들릴 게 뻔했으니까요. 민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갯벌로 나갔어요. 물이 빠지는 시간과 들어오는 시간을 몸으로 익혔죠.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고 체온이 떨어지는 속도를 가늠했습니다. 손발을 계속 움직이면 떨림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어요. 모든 게 준비됐다고 생각한 날, 민호는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누나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윤재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민호는 윤재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나를 기억할까?
민호는 천천히 손을 거두고 방을 나왔어요. 그리고 해가 뜰 때까지 산등성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요. 그날부터 보름이 지났어요. 민호는 다시 달력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진한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소리 없이 조용하게. 누나 미정이 물었죠. 민호야, 요즘 왜 그래?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나, 그냥 좀 피곤해서. 미정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평생 일만 하며 산 사람의 손이었죠. 민호는 그 손의 무게를 기억하려 애썼어요. 두 번째 보름이 왔어요. 민호는 이번엔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물에 젖어도 괜찮은 옷 한 벌과 작은 비닐 주머니. 그 안에는 마른 수건 조각 하나뿐이었어요. 더 챙기고 싶었지만 물속에선 무게가 생명을 가를 수 있었죠. 새벽 1시, 민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바람은 예상대로 약했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퍼지는 바람이었지만 이날은 거의 멈춘 것처럼 고요했죠. 민호는 갯벌 끝까지 걸어갔어요. 발밑에서 뻘이 질척거렸고 어둠 속에서 작은 개들이 구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물은 이미 많이 빠져 있었어요. 먼 바다에서 작은 파도 소리만 들려왔죠. 민호는 물가에 섰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6살 때부터 보던 그 빛. 이제 그 빛을 향해 걸어가야 했죠. 민호는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물은 예상보다 차갑고 예상보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죠. 한 걸음, 또 한 걸음. 물이 무릎을 지나 허리를 적셨고 이내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지금 아니면 다시는 못 가. 민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 말은 물처럼 얇았지만 마음을 통째로 건넸죠. 그리고 민호는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동그라미는 더 진하고 더 조용했죠. 물은 생각보다 말이 많았어요. 파도가 칠 때마다 귓가에서 속삭임이 들렸죠. 돌아가라는 말인지 가라는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민호는 팔을 저었습니다. 한 번 젓고 숨을 쉬고 다시 젓고 리듬이 흐트러지면 물이 입으로 들어왔어요. 짠맛이 혀를 태웠지만 민호는 뱉어내며 계속 나아갔죠. 처음 한 시간은 힘이 남아 있었어요. 갯벌을 지나 깊은 바다로 들어서자 물살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고 조류가 몸을 밀어냈어요. 민호는 방향을 잡으려 애썼죠. 별을 보고 불빛을 보고 파도의 각도를 읽으며 길을 찾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었고 체온이 조금씩 빠져나갔어요. 두 번째 시간, 팔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너무 빨리 가면 체력이 바닥날 게 뻔했으니까요. 손발을 천천히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호흡을 가다듬었죠. 그러다 문득 윤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작은 손으로 민호의 뺨을 만지던 모습. 삼촌, 어디 가? 하고 묻던 목소리.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멈추면 다시는 못 가요. 세 번째 시간, 공포가 찾아왔어요. 민호는 수중 탐지 구역에 들어섰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확히 어디서부터인지는 몰랐지만 물속에서 미세한 전류 같은 게 느껴졌어요. 민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몸을 완전히 가라앉혔습니다. 눈을 감고 팔다리를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며 물속을 미끄러졌죠. 심장이 귀를 쳤어요. 쿵쿵거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밖에서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들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출발한 곳은 까마득히 멀었고 앞을 보니 불빛은 여전히 작았어요. 민호는 그제야 깨달았죠. 아직 절반도 오지 못했다는 걸요. 네 번째 시간, 민호는 기도했어요. 믿는 신은 없었지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힘을 주세요. 조금만 더요. 물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파도는 조금 잔잔해졌어요. 바람도 멈춘 듯 고요했죠. 민호는 그 짧은 평화 속에서 다시 팔을 저었습니다. 5번째 시간, 불빛이 커졌어요. 이제 점이 아니라 선처럼 보였습니다. 민호는 눈물이 났어요. 차가운 바닷물에 섞여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만큼은 뜨거웠죠.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민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6번째 시간,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조수가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발끝에 뻘이 닿는 걸 느꼈어요. 단단하진 않았지만 확실히 바닥이었죠. 민호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뻘 위에 쓰러졌어요. 얼굴에 진흙이 묻었고 입안에 흙냄새가 퍼졌지만 개의치 않았죠. 민호는 고개를 들어 앞을 봤어요. 저 멀리서 한 줄기 불빛이 길을 긋듯 다가와요. 불빛은 빨랐어요. 민호는 얼른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이가 덜덜 부딪혔어요. 저 불빛이 총구인지 구조의 신호인지 알 수 없었죠. 민호는 겨우 상체를 일으키고 젖은 러닝 셔츠를 벗어 머리 위로 흔들었습니다. 하얀 천이 어둠 속에서 작게 펄럭였어요.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소금기로 따가웠고 숨이 가빴죠. 하지만 민호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팔을 흔들고 천을 휘두르며 자신이 여기 있다고 알렸어요. 불빛이 멈췄어요. 그리고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속버스처럼 큰 차였어요. 민호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걸 느끼며 주저앉았죠.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뻘 위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흘렀는지 바닷물이 흘렀는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불빛이 민호를 비췄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사람, 아니 3사람쯤 되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지금까지 온 길이 허사가 될까봐, 다시 돌려보내질까봐, 혹은 총을 맞을까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죠. 그때 누군가 민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명령하는 말투도 의심하는 억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환대였죠.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젊은 군인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계급장에는 하사라고 적혀 있었고 이름표에는 최병호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민호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거칠었어요.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죠. 민호도 평생 일만 해서 손이 거칠었는데 이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알았어요. 이 사람도 자기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요. 일어날 수 있으세요? 최병호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병호가 민호의 팔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다른 군인도 반대편을 잡아줬죠. 민호는 2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병호가 민호를 살폈습니다. 손전등으로 민호의 얼굴과 팔다리를 비추며 상처를 확인했어요. 민호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차에 담요 있어요. 먼저 몸 좀 녹이세요. 군인들은 민호를 차로 데려갔어요. 뒷좌석에 앉히고 따뜻한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온몸이 풀리면서 떨림이 더 심해졌지만 이제는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나오는 떨림이었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도로가 보였고 멀리서 또 다른 불빛들이 깜빡였어요. 병호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가면 따뜻한 곳이에요. 거기서 좀 쉬시면 돼요. 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구멍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할 말을 찾지 못한 것인지도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이 꿈 같았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민호의 세상을 갈라놓죠. 초소는 생각보다 컸어요. 민호가 살던 초소는 작고 허름했는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병호가 민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죠. 민호는 그 온기에 다시 한번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옷 갈아입으실 거 드릴게요. 병호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담요로 몸을 감싼 채 주위를 둘러봤죠. 벽에는 지도가 붙어 있었고 탁자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는 작은 난로가 있었어요. 불은 없었지만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안 나네. 민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난로는 나무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따뜻했죠. 어떻게 된 일인지 신기했어요. 병호가 옷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좀 클 수도 있는데 일단 갈아입으시면 편하실 거예요. 민호는 옷을 받았어요. 군복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빳빳한 옷이었죠. 민호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젖은 옷을 벗으니 온몸에서 바닷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금기가 피부를 따갑게 했지만 새 옷을 입으니 조금 나아졌어요. 밖으로 나오자 병호가 무언가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고프시죠? 일단 이거 드세요. 라면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한 그릇. 민호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침이 고였습니다. 병호가 젓가락을 건넸고 민호는 그걸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젓가락을 제대로 잡기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면을 건져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어요. 그리고 짰고 매웠고 맛있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라면을 먹었어요.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온몸이 녹는 것 같았죠. 따뜻함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체해요. 병우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도를 줄였어요. 하지만 손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 젓가락 또 한 젓가락. 어느새 그릇이 비었죠. 더 드실래요? 병우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어요. 배가 부른 건 아니었지만 더 먹으면 민망할 것 같았습니다. 병우는 웃으며 일어섰어요. 잠깐만요. 밥도 드릴게요. 병우는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도시락 같은 걸 가져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밥과 반찬이 담겨 있었어요. 김치, 계란, 그리고 고기 몇 점. 민호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거 제가 먹어도 돼요? 민호가 물었어요. 병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드세요. 민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김치를 한 점 집어먹었죠. 새콤하고 매콤한 맛이 혀를 자극했어요. 민호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매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나자 다른 군인이 들어왔어요. 준비됐어요. 이동하시죠. 병우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셔야 해요. 거기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실 거예요. 민호는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조금 돌아왔어요. 병우와 함께 밖으로 나가니 또 다른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하면서 작은 가게를 지나쳤습니다. 불이 켜진 가게 안에서 누군가 물건을 사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 모습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 사람이 계산대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플라스틱처럼 생긴 얇은 것. 그걸 기계에 대니까 삐 소리가 나고 물건을 받아나갔습니다. 저게 뭐지? 민호는 속으로 물었어요. 돈처럼 보이는데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플라스틱 같았어요. 민호는 차창에 얼굴을 붙이고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들에겐 일상이었고 민호에겐 기적이었어요. 차는 한참을 달렸어요. 민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로는 넓고 깨끗했어요.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고 불빛이 길을 환하게 비췄죠.
민호가 살던 곳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기서는 밤에 길을 걸으면 손전등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앞에 가던 차들이 하나둘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켜지더니 모든 차가 멈춰 섰어요. 민호를 태운 차도 멈췄죠. 민호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주위를 둘러봤어요. 왜 멈춰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운전하던 군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신호등이요. 빨간불이라 멈춰야 해요. 신호등이요? 민호는 앞을 봤습니다. 높은 기둥 위에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민호는 그걸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차들이 그 불빛에 따라 움직이고 멈추고 있었어요. 불빛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차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호를 태운 차도 천천히 출발했죠. 민호는 계속 밖을 봤습니다.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한 줄로 서서 차례를 지키며 달렸죠. 조금 더 가니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큰 차 한 대가 옆 차선에서 들어오려 했습니다. 민호가 탄 차가 속도를 줄이더니 공간을 내줬어요. 큰 차가 들어왔고 전광판에 글씨가 떴습니다.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는 눈을 크게 떴어요. 저 글씨가 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양보라는 단어는 알아들었습니다. 힘센 차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차에게 길을 내주는 거였어요. 저기, 저 차. 민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네, 버스예요. 사람 많이 태우니까 먼저 가게 해주는 거죠. 군인이 설명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민호가 살던 곳에서는 힘센 사람, 높은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순서 같은 건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차는 계속 달렸고 민호는 계속 봤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는 차들. 사람들이 길을 건너자 조용히 기다리는 모습. 오토바이가 지나가자 살짝 비켜주는 트럭. 모든 게 규칙처럼 느껴졌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두가 지키는 규칙. 민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없었구나. 연기가 없던 집들. 사람이 살지 않는다던 그곳. 하지만 사람은 살고 있었어요. 단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나무를 태우지 않고도 따뜻하게, 힘을 쓰지 않고도 질서 있게. 민호는 창밖의 차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 20, 30, 100, 200, 1000. 1000대가 넘는 차들이 지나갔어요. 모두 규칙을 지키며 서로를 배려하며 달렸습니다. 민호는 처음엔 의심했어요. 혹시 나를 속이려고 동원한 건 아닐까? 하지만 1000대가 넘는 차를 동원할 이유는 없었죠. 며칠 후 민호는 다른 시설로 옮겨졌어요. 그곳에서 식사가 나왔습니다. 트레이에 담긴 밥과 반찬. 모든 음식에는 투명한 뚜껑이 덮여 있었어요. 깨끗하고 정갈했죠. 그리고 매번 과일이 곁들여졌습니다. 사과, 배, 귤. 민호는 과일을 보며 또 놀랐어요. 이거 다 먹어도 돼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모두에게 똑같이 드려요. 모두에게 똑같이. 민호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똑같은 음식, 똑같은 양, 똑같은 대접. 민호는 천천히 과일을 깎아 먹었어요. 달콤한 즙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연기가 없던 집들의 비밀에 다가갑니다. 민호가 처음 서서갈비를 먹은 건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직원이 데려간 곳은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였죠. 민호는 침을 삼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 서서갈비 유명해요. 한번 드셔보세요. 직원이 주문을 했어요. 잠시 후 철판 위에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고기. 민호는 그 모습을 넋놓고 바라봤어요. 다 익었어요. 드세요. 직원이 고기를 집어 민호 앞에 놓아줬습니다.
민호는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었어요. 한 입 베어 물자 고기가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씹을 새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부드럽고 고소하고 달콤했습니다. 민호는 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맛있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하면 울 것 같아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호는 물었습니다. 저 여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요? 고기를 이렇게 자주?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은 먹죠. 주말이면 삼겹살이나 소고기 사다가 구워 먹기도 하고요. 주말이면. 민호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였어요. 민호가 살던 곳에서는 명절에나 고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조각으로요. 다음 날 민호는 새 거처로 안내받았어요. 여기가 앞으로 머무실 곳이에요.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와 부엌, 화장실이 있는 공간이었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왔죠. 이게 다 제 거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냉장고도 있고 가스도 나와요. 가스. 민호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벽에 작은 기계가 붙어 있었어요. 직원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하면 난방이 켜져요. 온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기계에서 딸깍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손을 뻗어 그 바람을 느꼈어요. 정말로 따뜻했습니다. 나무를 태우지 않아도 연기가 나지 않아도 따뜻했어요. 신기하죠? 처음엔 다들 그래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웃지 못했어요. 신기한 게 아니라 슬펐습니다. 왜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을까? 왜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직원이 나가고 민호는 혼자 방에 남았어요. 민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가 공기를 타고 퍼져왔죠. 민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앉았어요. 벽에 걸린 온도 조절기를 봤습니다. 22도. 민호는 버튼을 눌러 23도로 올렸어요. 금방 방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민호는 웃었어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시장에 갔어요. 직원이 용돈을 주면서 필요한 것을 사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시장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온갖 물건이 있었습니다. 과일, 채소, 고기, 생선.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몰랐죠. 고기 코너에 멈춰 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하세요? 상인이 밝게 웃으며 물었어요. 민호는 진열된 고기를 봤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모두 포장되어 깨끗하게 놓여 있었어요. 저기, 이 돼지고기 얼마예요? 이거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민호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직원이 준 지폐. 민호는 조심스럽게 돈을 건넸어요. 상인이 고기를 봉지에 담아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는 고기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냉장고를 열어 고기를 넣었습니다. 냉장고 안에서 차가운 바람이 나왔어요. 민호는 또 신기했습니다. 얼음이 없어도 차갑고 나무가 없어도 따뜻한 이곳. 저녁에 민호는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고기를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며 노릇노릇하게 익어갔어요. 민호는 고기를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민호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따뜻함, 배부름 같은 단어들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이념이나 어려운 말 대신 이런 단순한 것들이 민호를 움직였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산 너머 그 마을을 다시 바라보는 일. 민호가 강화 평화 전망대에 간 건 석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가보고 싶으세요? 거기서 북쪽이 보여요. 민호는 망설였어요. 보고 싶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가고 싶어요. 차는 한참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논밭이 지나가고 산이 지나가고 강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밖을 봤어요.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건물이었어요. 민호는 직원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멀리 산과 강이 보였죠. 저쪽이에요. 직원이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안개가 자욱했고 하늘은 흐렸습니다. 민호는 실망했어요. 하지만 조금 기다리자 바람이 불어 안개를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아주 천천히 풍경이 드러났어요. 산등성이가 보였어요. 민호가 어릴 적 매일 올라가던 그 산. 능선을 따라 작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숨을 멈췄어요. 저기가 자기가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망원경 써보세요. 직원이 옆에 있는 망원경을 가리켰어요. 민호는 망원경을 들여다봤습니다. 렌즈를 통해 보니 더 선명했어요. 지붕들이 보였고 골목이 보였고 밭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빨래가 보였어요. 누군가의 집 마당에 빨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어요. 하얀 옷, 파란 옷, 작은 아이 옷. 민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빨래를 널고 밭을 가꾸고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 더 봤습니다. 밭고랑이 반짝였어요. 햇빛을 받아 물기가 반짝이는 거였죠. 누군가 방금 물을 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길을 따라 누군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너무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인 건 확실했습니다. 민호는 망원경에서 눈을 떼고 그냥 맨눈으로 봤어요. 저 멀리 자기 마을, 누나들이 있는 곳, 윤재가 뛰어놀고 있을 그곳. 민호는 두 볼을 따라 눈물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게 내버려뒀죠. 세상은 생각보다 가까웠구나. 민호는 중얼거렸습니다. 6시간 헤엄쳐 건넌 바다.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거리.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보니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어요. 직원이 조용히 옆에 섰습니다. 힘드시죠?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정말이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괜찮았어요. 여기까지 온 것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누나들과 윤재에게 미안하지만 그래도 잘 왔다고 생각했어요. 민호는 다시 망원경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을 어귀에 작은 나무가 보였어요. 민호가 어릴 적 그 밑에서 놀던 나무였습니다. 아직도 그대로 서 있었어요. 가지를 뻗고 잎을 달고 바람에 흔들리며 민호는 그 나무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잘 있어. 민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누나들에게, 윤재에게, 그리고 그곳에 남은 모든 것들에게. 나도 잘 살게. 민호는 망원경에서 눈을 떼고 뒤를 돌았습니다.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실래요? 네, 가요. 민호는 전망대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창밖을 봤어요. 남쪽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내렸어요. 차에 올라타자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좋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잘 왔구나. 나 그리고 새 출발의 하루가 시작돼요. 민호는 이제 알았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생각보다 따뜻하고 생각보다 가까웠어요. 빨래가 바람에 나부끼고 밭고랑이 햇빛에 반짝이는 평범한 세상. 연기 없이도 따뜻하고 규칙 안에서도 자유로운 세상. 민호는 앞으로 걸어갈 거예요. 한 걸음씩 천천히.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길을 잃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민호는 이미 가장 큰 바다를 건넜으니까요.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보였어요. 학교 운동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공을 차며 웃고 있었죠.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윤재도 저렇게 크겠지.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윤재도 저렇게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을까요? 민호는 그렇게 되길 바랐어요. 차는 계속 달렸고 민호의 새로운 하루가 펼쳐졌습니다.